안녕하세요. 방구석 미술관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이제 출간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출간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했었었는데 한 1년 이제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제가 드디어 방구석 미술관 3편, 네, 방구석 미술관 3편, 서양 현대미술 편이죠. 네, 가볍게 친해지는 서양 현대미술, 예, 방구석 미술관 3편을 드디어 제가 4월 15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또 녹음기를 켜게 되었고요. 지금 또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도 좀 켜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진짜 방구석에서 녹음기와 카메라 두 개를 다 켜고 제 방구석 미술관 3편, 예, 3편에 대한 출간 소식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애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또 출간 소회라고 좀 해야 되죠. 저자로서 저의 어떤 소회,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출간한 후기라든지,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히 뭔가 아무것도 역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녹음기랑 카메라를 일단 켰습니다. 예, 그냥 뭐 사실 그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 방구석에다가 어떻게 이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되나. 예, 제가 또 아시듯이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이런 걸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 얼굴을 정면에 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앵글을 최대한 제가 덜 부끄럽게, 덜 민망하게 그렇게 좀 카메라 각도를 제가 최대한 최대한 제 얼굴이 안 보이게 그러면서도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을 때 청취자분들이 됐든 시청자분들이 됐든 같이 좀 즐기실 수 있게, 예, 좀 그렇게 어떻게 구도를 얘를 잡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진짜 요즘에는 또 이게 시청각의 시대여가지고 이게 팟캐스트 목소리와 함께 좀 얼굴도 좀 보여줘라, 좀 이러한 좀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서는 거의 뭐 운영하지도 않고, 그죠? 예. 저의 기질에 맞는 거는 사실 이렇게 목소리로 그냥 떠들고, 그냥 차분하게 글로 쓰고, 그냥 이게 저한테 사실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요즘에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요. 그죠? 많이 보시죠? 예, 얼굴로 보는 것도 또 즐겨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저도 새로운 시도로 이 3편을 내면서 한번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이 출간 소회, 방구석 미술관 3편 출간 소회를 같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생각으로 한번 켜봤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한 다음에 영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부끄러우면은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예, 제 채널. 제 유튜브 채널을 아시나요? 예, 제 책에 이제 표지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은 나오나요? 잘 나오나 이게? 예, 표지를 열어보시면은 나오는데, 제 팟캐스트는 방구석 미술관이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제가 조원재의 예술 같은 소리, 예, 조원재의 예술 같은 소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 같은 소리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채널이 뜰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 별거 없어요. 한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좀 이제 좀 해봤는데 저한테 좀 잘 안 맞아가지고 하다 좀 관뒀었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팟캐스트에 올렸었던 제 방송들을 제가 영상으로 이제 변환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앞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팟캐스트 프로 방송들도 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앞으로 편집해서 좀 올릴 생각이니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좀 그러실 수 있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예, 제 얼굴이 지금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시더라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예, 제가 조금 얼굴 원래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좀 부끄러워하고 좀 민망해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저는, 예, 저의 자식, 예, 저의 넷째 자식이죠. 예, 저의 네 번째 책입니다. 이 방구석 미술관 3편을 우리 오랜만에, 예,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 몇 분 있을지 잘 모르겠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책에 대한 애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한 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려해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간,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아마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팟캐스트도 하지도 않고, 책이 빨리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조은재 작가가 뭘 하나, 이렇게 좀 궁금하시고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 더군다나 제가 인스타그램도 요즘에 거의 안 해가지고 도대체 이분 뭐 하시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걱정하셨을 분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고요. 왜 열심히 살고 있었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구석 미술관 3편을 쓰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 내내 글을 썼고요. 1년 동안. 제가 아마 이제 많이 얘기를 했을 거고 삶은 예술로 빛난다 출간 소회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을 거지만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진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피라는 굴. 지필굴 속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글을 쓸 때는. 그래가지고 글 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그 글 쓰는 거에 제가 완전히 묶여버려요. 제 정신이. 정신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에 완전히 묶여버려서, 마치 이제 그 지피라는 굴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특히나 이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 쓸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글 쓰고 있을 때는, 과연 내가 이거 다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다 쓸 수 있을까? 막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이 독자분들께서는 방구석 미술관을 굉장히 쉽게, 즐겁게,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구석 미술관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쓸 때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그리고 이 문장들이 엮여 있는 이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이 각 문단들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이 고민을 정말 깊이 하고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한 문단 쓰기도 하고요. 한 문단을 쓰지도 못할 때도 있고요. 뭐 글이 잘 써질 때는 뭐 두 문단, 세 문단도 쓰기도 하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선택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쓰기도 했지만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썼죠, 제가. 방구석 미술관 1탄, 2탄, 그리고 3탄, 그 다음에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산문집이죠. 이 네 권의 책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글을 쓰는 게, 이거는 정말 정신적 출산과 같은 일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어머니께서 아이를 배에 임신하시고, 상고의 고통 끝에 아이를 낳는 이만큼의 고통이라고는 전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말 책을 내는 그 과정이 책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글을 쓰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계속 거듭해서 고민하고 글을 문장을 쓰고 고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고 정말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정신적 고통이구나. 정신적 출산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책을 또 내고 나면 이 출산의 고통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또 말끔히 잊혀지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 임신할 때랑 날 땐 너무 힘들었는데 아이 낳고 나서는 다 그게 잊혀지더라. 그렇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정말 그 심리랑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과 내고 난 후에 그 심리가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책을 내고 나면은 이게 제 자식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넷째 자식 출산했다고. 그죠? 그래서 저의 넷째입니다. 저의 넷째 자식이고요. 방구석 미술관 3탄. 제 자식이니까요. 저보다는 이제 방구석 미술관 3탄 제 넷째 자식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읽어주시는 과정이
미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독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어, 제가 이 책을 지금 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냈냐. 제가 이 출간이 5년 만에 출간을 했잖아요. 예, 2020년 12월에 제가 2탄이 나왔으니까, 제가 햇수로 5년째일 거예요. 그쵸? 예, 햇수로 5년째, 5년 만에 이 방구석 미술관 3탄을 출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출간을 5년씩이나 걸리셨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방구석 미술관 2탄, 그쵸? 한국편이죠. 한국 근현대 미술편. 요거를 이제 제가 2020년 12월에 출간을 하고 나서 사실 바로 또 3탄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집필을 위한. 2021년부터 그러니까 3탄 집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필을 하는 와중에 제가 사실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었어요. 예, 새로운 영감이 떠올랐었고, 어, 이거를 지금 쓰지 않으면 제가 다른 글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책이 바로 이거죠. 예. 그 책이 바로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예요. 예. 삶은 예술로 빛난다. 이 책을 제가 쓰지 않으면, 이 글을 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제가 다른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먼저, 이 글을 써야겠다. 이 글을 일단 먼저 토해내고 나서야 이제 3탄을 쓸 수 있겠다. 그런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크게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계속 3탄 집필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제가 2021년 연말쯤에 한 연말쯤에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먼저 쓰자. 예,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먼저 쓰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2021년 후반에 이 책에 대한 구상을 하고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이 책을 쓴 거예요. 삶은 예술로 빛난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그때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팬데믹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제주도에서 1년살이를 했었거든요. 예, 1년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1년살이를 하면서 이 책을 제주 바다를 보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집필을 했고, 그래서 이 산문 예술로 빛난다가 2023년 8월이죠. 예, 그때 출간을 하게 되죠. 2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예, 그래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출간하고 나서 다시 이 3탄 준비를 시작하고 집필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쓰게 되니까, 쓰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이 3권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후반기부터 다시 3탄을 집필하기 위한 준비를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3탄 집필을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집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5년 만에 정말 독자분들이 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여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탄 책이 5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5살이나 더 먹었고요. 제 책을 읽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독자분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5살 더 드셨죠? 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저도 저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 여러분들로서, 애독자 여러분들로서 더 성숙해지셨겠죠? 성장하고 성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5년 동안 제가 삶은 예술로 빛난다도 쓰고 더 많은 경험도 하고 더 많은 사색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해진, 더 조금 더 성장한 제가 2024년에 써서 드디어 2025년에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수 있게 된 책입니다. 너무 사랑해요. 이 책을 너무 사랑해, 제가. 제가 이걸 쓰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넘기고 있는데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넘기잖아요. 이 넘길 때마다 페이지를 볼 때마다 넘길 때마다 이 글을 쓸 때마다 그 고생했던 고민했던 그 순간들이 막 그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요. 저는. 예, 그래서 예, 컴퓨터 책상 앞에서 바로 이 책상이에요. 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책상인데 촬영하는 이 책상에서 제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해야 독자분들이 이 내용을 자코메티의 예술관을 이 몬드리안의 철학을 마크 로스커의 생각을 잭슨 폴록의 당시의 상황을 앤디올의 예술관을 어떻게 단박에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한 문장 쓰고 두 문장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제가 이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는 이 장소가 이 책을 써낸 바로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가들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미술 작품을 볼 때 있는 그 공간이 작품 앞에 서 있는 그 공간이 바로 그 미술가가 이 작품을 만든 그 공간이다. 바로 그 작품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작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바로 그 공간 앞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녹음하고 녹화하는 이 장소가 제가 이 방구석 미술관 3편을 3편을 쓰고 생각하고 완성을 했던 그런 바로 그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간을 확인하고 계신 거고요. 제 서재예요, 제 서재. 제 서재 어떠세요? 예. 제 서재 굉장히 소담하고 아담하고 이쁘죠? 별거 없어요. 되게 평범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평범한 곳에서 나오죠. 제 이번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코메티의 작업실도 굉장히 허름하고 작아요. 제 작업실보다도 더 허름하고 더 후줄그레하고 별거 없죠, 진짜. 예, 정말 허름한 집에서 작업을 한 미술가죠. 예. 그 자코메티 작업실에 비하면 저는 진짜 궁전에서 작업하는 거죠. 예, 난방도 나오는데요, 뭐. 예. 자코메티 작업실은 뭐 난방도 안 나오는 곳이었잖아요. 라디에이터 그런 것도 없고 막. 예. 그런 작업실에서 작업했던 작가인데 뭐. 예. 저는 정말 양반이죠. 예. 그래서 이런 따뜻한 곳에서 제가 사시사철 글을 썼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걸 만약에 보시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이 영상에 왜 이렇게 잡담이 많은지 좀 당황하실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팟캐스트용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 좀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좀 대본을 짜놓고 하거나 이제 스크립트를 짜놓고 그거를 앞에다 놓고 바로 읊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제가 준비된 대로 하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좀 계획 없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걸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이게 꾸밈이 없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예.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제 있는 모습 그대로거든요. 예. 이 옷도 제가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게 제 스타일이고 제 철학이어가지고 그걸 좀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미술가들마다 다 자기만의 조형 언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주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현대미술 작품들을 봤을 때 어려워.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예술가들이 자기만의 조형 철학, 자기만의 예술 철학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해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나의 관점으로 그거를 그냥 생각하면서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 나 이거 안 볼래. 이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작가의 조형 언어는 뭐지? 이 조형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 작품을 해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예술가고 글을 쓰는 작가고
제 나름대로의 팟캐스트를 만들고 제 나름대로의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만큼 제 나름대로의 표현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만의 예술관이 있기 때문에 저만의 이 조형 언어입니다. 그렇게 표현 언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언어를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코드가 맞아서. 그런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고 계신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호기심을 갖고 이 조원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카페에 와서 저랑 같이 차 한잔 한다는 생각,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저랑 대화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저한테,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의 입장과 관점보다 한번 저의 관점으로 한번 조금 뭐라죠? 이타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저랑 시청을 해주시거나 들어주신다면 또 의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유예요. 예, 불편하신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좋으신 분들은 좋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저의 표현 언어 방식을 좋아하시고 즐기시는 분들과 이런 대화를 꾸밈없이 나눠보고 싶은 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요 방구석 미술관 3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책을 제가 어떤 컨셉으로 썼냐면 이번 책은 서양 현대미술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20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서양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맥을 이 책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꿰뚫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는 6명의 작가를 제가 모셔왔어요. 6명의 작가는 누구냐? 제가 목차를 보여드릴게요. 예, 목차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6명의 작가를 제가 모셔왔죠. 예, 6명의 작가 모셔왔고 어떤 분들을 모셔왔냐면 제가 뒤에도 있죠. 책 뒤에도 보시면 6명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몬드리안, 그 다음에 살바도르 달리, 그 다음에 누구 모셨죠? 알베르토 자코메티, 그 다음에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마지막으로 앤디 워홀 이렇게 6명의 작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현대미술의 서양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맥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구조를 짰습니다. 예, 그래서 몬드리안부터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각자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즐기는 과정 안에서 각각의 미술가들의 예술 철학, 각각의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정서 상태를 갖고 있었고 어떤 철학들을 갖고 있었고 어떻게 삶을 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순서대로 몬드리안, 달리, 자코메티, 그 다음에 폴록,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때까지의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꿰차게 되실 겁니다. 예, 독자분들의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고심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독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구석 미술관을 시리즈를 그렇게 완성하고 있죠. 방구석 미술관 1탄 같은 경우는 서양 근대미술, 서양 근대미술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방구석 미술관 2탄, 방구석 미술관 2탄은 여기 있죠. 예, 이 방구석 미술관 2탄은 한국입니다. 한국편. 예, 그래서 한국 근현대미술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구석 미술관 3탄은 서양 현대미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짐작이 가시겠지만 방구석 미술관 1탄부터 3탄까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제 책의 이번 3탄에도 새롭게 실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관통할 수 있는 이렇게 미술가 계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 1탄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3탄을 읽으시게 되면 서양 근대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를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썼죠. 그래서 서양 근대미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미술, 그거를 1탄에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구석 미술관 3탄에서 20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서양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방구석 미술관 2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서양 근현대 미술 사이에 있는 한국 미술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권을 다 읽으시면 서양과 한국의 근현대 미술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통찰? 눈을 좀 갖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쓴 책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3탄 책에는 제가 그래서 미술 변천사의 맥을 짚는 방구석 미술관 미술가 계보를 이렇게 실었습니다. 새롭게 제가 도식화를 시켜가지고 실었고요. 사실 이 계보는 제가 2017년에 방구석 미술관 1탄을 쓸 때부터 사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3탄까지 쓰고 나서 이 계보를 실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 계보를 제가 실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요. 앞으로의 계보도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방구석 미술관 4탄도 언젠가는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4탄도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술가 계보도 참고를 하시고 이 시간 순으로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방구석 미술관 1탄 같은 경우는 그 목차 순서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미술가의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섞여 있게 됐냐면 출판사랑 저랑 협의를 할 때 독자분들이 이 책에 더 재밌고 쉽게 들어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 순서를 조금 변경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서 저도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차가 정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순서를 제대로 이 계보를 통해서 시간 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가의 출생 시점이 아니고요. 미술가의 대표작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이 미술가 계보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작 순서로 쭉 시간 순으로 제가 나열해 놨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방구석 미술관 1, 2, 3권을 읽으시게 되면은 서양과 한국의 근현대 미술의 전체적인 맥을 독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이제 미술을 공부하시거나 접하시는 분들은 미술사라는 그 학문의 영역을 접하실 때 아마 사조를 중심으로 접하셨을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제 책에서도 뭐 보통 이제 가로치고 얘기하지만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그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야수주의, 입체주의, 뭐 신조형주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깨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미술을 즐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미술을 역사적 관점으로 본 학문일 뿐인 거지 그 미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술가, 그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의 삶에서부터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조가 아니라 미술가의 삶을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고 이 미술가의 삶과 예술 그리고 이 미술가의 삶들을 각각의 미술가의 삶들을 시간 순으로 연결했을 때 아마 독자 여러분들께서 미술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 그리고 미술가들의 각자의 미시적인 이해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술을 만들 수 있는지 삶과 예술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저는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2016년부터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을 시작했고 2017년에 방구석 미술관을 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거의 10년이 됐죠. 예. 제 삶의 10년이 이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팟캐스트와 시리즈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 물론 삶은 예술로 빛난다. 이 책에도 담겨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방구석 미술관 3탄을 쓰기 전에 반드시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먼저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었는지를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제가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쓸 때 당시에는. 근데 방구석 미술관 3탄을 다 쓰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때 그랬었는지. 예. 어, 제가 이 3권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 제가 다 담았던 내용들이 이 방구석 미술관 3권에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더라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방구석 미술관 3권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의 완성도를 갖고 작품성을 가진 만큼의 책이 되기 위해서는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먼저 써야 했어요.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쓰면서 제가 더 저의 어떤 예술에 대한 예술관, 예술 철학, 미술에 대한 생각들, 삶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더 제가 깊이 있게 만들어야만 삶은 방구석 미술관 3탄을 쓸 수 있다라고 그 당시 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저의 산문집과 이 방구석 미술관 3권이 굉장히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부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내부에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내용들이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저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썼어야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마지막에 언급하기도 했지만 방구석 미술관 3권을 쓰면서 제가 공들였던 주안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예술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실마리들도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글로 담고 싶었고, 그래서 이 방구석 미술관 3권을 읽으시면서 나의 삶이 예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이 방구석 미술관에 있는 예술가들처럼 나의 삶이 예술이 되려면, 나의 일상이 예술이 되려면, 나의 일이 예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 탐구의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사색의 시간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저의 세 번째 책이었던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 산문집이거든요. 예, 이 책을 제가 이어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바로 그 내용만을 엑기스로 담아놓은 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이어읽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 3권과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한번 꼭 같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자로서 권해드립니다. 네. 뭐 어디서도 이렇게 권해드리지 않죠. 왜냐면 뭐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책을 제가 보여드리고, 표지 참 이쁘죠? 예, 이 표지는 사비노님께서 만드신 디자인입니다. 예, 일러스트레이터 사비노님께서 만드셨고 너무 이쁘죠? 예, 너무 저도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방구석 미술관 2탄, 그리고 지금 제가 제 집에는 없는데 방구석 미술관 1탄까지 이 모든 책 디자인을 그 사비노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찰떡같이 이쁘게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사비노님 이 작품이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이제 배경으로 디자인을 한 책이고요. 한번 책을 한번 싹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뭐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다 쓴 글입니다. 예, 제가 손수 다 쓴 글이고요. 페이지 수는요 383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맞나요? 예, 383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이 정도예요. 예, 이런 책이고요. 책을 예쁘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거는 저희 출판사죠. 예, 출판사. 예, 출판사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걸,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서문을 좀 한번 읽어보면서 이 책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서문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그러면 낭독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또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 이후 미술은 어떻게 됐을까? 이 책이 그 시작을 도울게요. 피카소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몬드리안부터는 모르겠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고 편안하게 여기는 미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양 미술, 그 중에서도 서양 근대 미술일 겁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미술가들이 창조한 미술로 방구석 미술관 1편에서 다루고 있는 마네, 모네부터 마티스, 피카소까지의 미술이죠. 근대 미술가 중 특히 우리는 모네, 방고, 샤갈, 클림트 같은 화가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이 걸린 미술관은 항상 성황을 이루죠. 그들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즐겁고 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카소부터는 마냥 편하지가 않습니다. 피카소라는 인물은 익히 들어 잘 알고는 있지만 그의 회화는 뭔지 모르겠고 난해하기만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한 몬드리안의 추상회화와 디샹의 병기작품 샘은 우리를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며 현대미술과 영원히 결별하게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말죠. 이렇게 우리는 피카소 이후 현대미술과 친해지지 못한 채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에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독자 여러분 같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현대미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공감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술을 편식 없이 모두 다 껴안으며 즐기고 싶은 분들을 돕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문을 시작했어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미술 전시를 가거나 미술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볼 때도 여러분들이 보통 사시는 책이나 전시회는 아마 서양 근대 미술일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한 초반 정도까지 그때에 생존했던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방구석 미술관 1탄에 나와 있는 작가들이죠. 그래서 뭐 클로드 모네, 루누아르, 뭐 에드가 드가라든지 방고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고갱이랑 세자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죠? 그림이 막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으셔서 대부분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 건데 저는 사실 세잔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대 화가들 중에서는 세잔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세잔 작품을 정말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근대 작가들이 누가 있을까요? 뭐 에곤 실레나 클림트나 그죠? 제 책에 다루고 있는 뭐 프리다 칼로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이런 작가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근대 미술을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현대 미술로 점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카소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어렵게 느끼시기도 하고 난해하게 느끼기도 하고 불편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좀 거리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 이후의 미술가들을 제가 야심차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방구석 미술관 3탄입니다. 방구석 미술관 3탄이에요. 어렵게 느끼시지만 여러분들 미술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호기심이 있으실 거예요. 현대 미술이 도대체 뭐지? 알고 싶은데, 그죠? 그런 생각들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자료들을 찾아보셨을 때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공감하는 것들,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서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도 옛날부터 대학교 때부터 미술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미술 전시 가고 또 다양한 미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도 현대미술 관련된 책들이 너무 딱딱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 답답함을 제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은 완벽하게 해소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도 있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구석 미술관 3탄을 읽으시게 되면은요, 완벽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60년까지, 60년대까지 현대미술의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현대미술가들은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예,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거를 굉장히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요. 제가 녹음 중에 영상이 꺼졌었네요. 이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아, 녹음은 됐는데, 영상이 찍히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네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이번에 미술가 계보를 실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서양 근대미술, 이후 미술은 어떻게 됐을까? 이 책은 방구석 미술관 1편 이후 서양 현대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양 근대미술 이후 서양 현대미술이 진화해가는 과정을 현대미술가 6명의 삶과 예술 이야기를 통해 펼치고 있습니다. 방구석 미술관 1편에서 마네 모네부터 피카소 뒤샹까지 만난 독자는 이번 방구석 미술관 3편에서 피카소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몬드리안부터 뒤샹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워홀까지 만나며 현대미술이 태동해 진화해가는 이야기에 맥을 짚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미술가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것을 넘어 현대미술을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양 근현대 미술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국 현대 미술가들의 이야기는 방구석 미술관 2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만의 세계관에 대한 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방구석 미술관 미술가 계보를 새롭게 실었습니다. 미술가의 대표작 탄생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렬한 계보를 참조하며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를 읽으면 서양과 한국의 근현대 미술 변천사의 맥을 총체적으로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가 한 명의 미술가라는 나무에서 벗어나 더욱 높이 날아올라 근현대 미술의 변천사라는 거대한 숲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깊이 미술의 세계로 풍덩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를 썼는데 앞서 제가 이미 뭐 자유롭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예. 방구석 미술관 1편은 서양 근대 미술을 제가 다루고 있고 방구석 미술관 3편은 서양 현대 미술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서양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미술을 독자분들께서 전체적인 흐름의 맥을 이해하실 수 있게 방구석 미술관 미술가 계보를 제가 새롭게 이렇게 실었다. 이 얘기를 제가 서문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또 저한테는 작가로서 서문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주안점이 되는, 제가 이 책에서 공을 들인 것이 어떤 부분들인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 1, 2편이 가지 않았던 더 깊은 미술의 세계로 떠나는 모험. 한 사람의 삶이 예술을 낳는다는 통찰을 담은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 방구석 미술관 3편 역시 예술가가 삶을 살며 자기 고유의 예술을 출산하듯 낳는 과정의 전모를 이야기합니다. 허례허식 없이 말이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는 체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구석 미술관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죠. 이 책이 나오게 된 핵심 통찰이기도 하고 이 책의 컨셉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예술이 탄생한다. 이 핵심적인 통찰 하나, 이거를 시리즈로 쭉 제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독자분들께 그걸 전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을 읽는 과정 안에서 왜 그 미술가의 삶 속에서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제가 글로써 도와드리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문단부터가 사실 작가로서 글쓴이로서 되게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존의 방구석 미술관 1, 2편에 보다 이번 3편에서 더 공들이고자 했었던 주안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서문에 좀 담았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에 더해 방구석 미술관 3편에서 전작보다 특히 공을 들인 주안점은 현대미술가의 예술에 대한 깊이 있고도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몬드리안의 이름과 회화의 생김새를 알고 있죠. 그렇지만 솔직히 몬드리안의 예술이 정말 무엇인지 심도 있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에 몬드리안의 회화 언어를 해독하며 작품과 대화 나누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몬드리안의 이름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화의 겉모습의 생김새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몬드리안의 회화를 정말 즐기실 수 있나요? 네. 즐기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신 분들 중에 그 원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몬드리안의 회화 언어, 그러니까 몬드리안이 창조해낸 몬드리안 입장에서의 회화 언어를 뭔지 해독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몬드리안에 관련된 텍스트 자료라든지 여러 해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셔도 아마 몬드리안의 회화가 여전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서문을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 몬드리안 등 현대 미술가의 예술에 대한 피상적 탐구와 해설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몬드리안에 대해서 그 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몬드리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 미술가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탐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피상적으로 글과 말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상적이고 두루뭉실한 해설의 말과 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죠. 핵심을 찌르지 못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현학적인 어휘들로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저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예.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그 문제를 명쾌하게 저는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예. 명쾌하게 해결하고 싶었고 독자분들이 몬드리안의 예술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돕고 싶었고 그 외에 모든 현대 미술가들도 그렇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느껴왔던 이런 답답함을 이번 저작에서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술가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에 대한 철학까지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방구석 미술관 3편에 간결한 글로 풀어내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서문에 쓴 이 한 문장 한 문장들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대충 쓴 것도 아니고요, 있어 보이게 쓴 글도 아닙니다. 제가 이 3편을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4년 동안 사실 준비를 하고 글을 쓴 거거든요. 예. 그 사이에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쓰기 위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결국에는 이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산문집을 쓰기 위한 모든 사색과 글쓰기 과정도 방구석 미술관 3편을 쓰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과도기의 준비 단계이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편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탐구를 더 진행한 내용들이었고 그 내용들의 몇몇 부분들이 방구석 미술관 3탄에 녹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이 3탄을 쓰기 위해서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3년을 준비했고 1년 동안 글을 써서 4년 동안 쓴 책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동안 이 제가 쓴 문장 그대로 저는 탐색을 했습니다. 탐구를 했어요. 네. 이 책에 실어진 모든 현대 미술가 6명의 삶과 예술뿐만이 아니라 이 예술가들이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고 예술가로서 어떤 예술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예술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삶 자체를 예술로서 창조할 것인가를 고민했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까지, 인생 철학까지도 탐구를 했고 그것을 이 383페이지의 방구석 미술관 3편에 어떻게든 제가 한자라도 뭐라고 해야 되죠? 낭비 없이 담아내기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서문에 몇 문장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저자의 지적 미적 탐험이 독자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0대 초반부터 미술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미술을 즐겨왔던 사람으로서
미술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많은 책을 읽어야지만 미술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한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떤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우리가 관심이 생겨서 책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책을 읽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 많은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양의 책보다는 양질의 책 몇 권의 소수의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핵심을 통찰하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책을 많은 책을 양적으로 많이 읽어도 그 책을 쓴 저자들이 통찰력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박학하거나 깊이와 넓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책 역시 깊이감이 없고 넓이감이 없는 책일 거예요. 그걸 접한 독자는 그런 책을 많이 접한 독자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비슷한 수준의 지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굉장히 깊이를 갖고 있는 저자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영역에서 굉장히 통찰을 갖고 있는 작가고 넓이까지 갖고 있는 작가라면 그런 글쓴이가 쓴 책 몇 권을 소수로 읽는다면 독자는 소수의 양질의 양서를 몇 권만 읽다 하더라도 낮은 깊이의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영역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킬 수 있겠죠. 네. 저는 제 책이 그런 것이다 라고 사실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부족함이 많은 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부족한 거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깊이와 넓이 측면에서 저는 독자분들에게 정말 그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꼭 그 깊이와 넓이를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예술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4년 동안 정말 고심하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족함이 많은 책인 건 당연하지만 제 4년의 삶이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읽어볼게요. 더 나아가 예술가의 삶, 생각, 감정, 철학, 그리고 예술을 융합해 풀어내는 과정에서 그 예술 자체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저는 미술가의 삶과 예술뿐만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 그러니까 예술 원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까지도 독자분들이 하실 수 있게, 깊이 있게 하실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독자가 단순히 예술가의 생애와 작품 관련 지식을 접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 무엇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몸으로 체감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며 글을 써나갔습니다. 이것이 한 문장, 두 문장 써내려 갈 때마다 심사숙고한 이유이며 5년 만에 출간이 이루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해요. 예.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미술 관련된 책을 읽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미술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물음들이 저도 항상 물음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쓴이로서의 삶을 살게 된 이상 제가 독자로서 항상 20년 동안 궁금해 왔던 것들을 이제는 제 스스로 답을 스스로 고민하고 사색하고 탐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저의 예술관을 정립해냈고 그 예술관을 정립해냈기 때문에 그걸 독자분들한테 당연히 이제는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사랑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예술이 무엇인지 그 예술의 본질, 그쵸? 예, 마크 로스코의 예술관을 제가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예술의 진정한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그쵸? 예, 몬드리안의 예술관으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몬드리안도 핵심적인 예술 개념이 리얼리티이고요. 마크 로스코도 핵심 예술관의 개념이 리얼리티예요. 근데 둘의 리얼리티의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달라요. 몬드리안 같은 경우는
미학적 관점에서 리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회화를 작업하고 그거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디자인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크로스코의 리얼리티는 현실적 리얼리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현실의 삶 있잖아요. 이 현실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리얼리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의 리얼리티에 이런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이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리얼리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공통된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진실, 진리, 본질이라는 개념과는 또 통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본질, 진실, 진리를 어느 프레임에서 찾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예, 이 몬드리안과 마크로스코가 그렇게 다른데 어쨌든 그 둘이 말하고 있는 리얼리티의 공통점은 결국엔 진실, 진리, 본질이잖아요. 여기에서도 저는 결국엔 예술의 리얼리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술의 본질, 진실, 진리를 최대한 이 책에 녹여서 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예술가의 삶과 생각과 감정과 철학과 융합하는 예술을,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리얼리티를 같이 융합해내는 방식을 통해서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여러분들이 예술의 본질이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공부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방구석 미술가 읽어보셨으면 아시잖아요. 그쵸? 1, 2탄 읽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즐겁게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게 하고 싶었어요. 예술이 이런 거구나. 예술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술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어. 예술을 내가 너무 안드로메다에 있는 저기 우주 밖에 있는 내 얘기라고 너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어. 이게 바로 예술이구나. 예술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 그래서 즐겁게 예술을 정말 즐기실 수 있게. 예,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책에서는 예술가가 삶을 대하는 관점과 사고방식을 더욱 깊이 있게 담고자 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른 미술가들은 모두 자기 삶을 예술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 삶을 예술로 승화해 나가는 삶의 여정, 그 전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독자가 이 책을 매개로 예술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예술가들처럼 어떻게 나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 사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화두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독자께서는 전작 삶은 예술로 빛난다 이어읽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예, 제가 이 책에서 예술가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하고 또 현대 미술가에 대한 정말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명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또 예술 그 자체, 예술의 본질, 예술의 진리, 예술의 리얼리티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또 전달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또 더 전달하고자 공들인 주안점, 마지막 주안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예술가들이 어떻게 삶을 바라보는지, 예술가들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결국에 제 전작 산문집이죠.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 담겨져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삶은 예술로 빛난다에 담겨 있는 핵심 주제를 바로 이 방구석 미술관 3탄에 동일하게 녹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결론적으로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재밌게 그냥 읽으시면서 미술가의 삶의 과정, 그 과정에서 예술이 태어나는 과정, 탄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즐겁게 즐기시는 과정 안에서 예술가들이 이렇게 삶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예술로 만들어갔구나. 그럼 나의 삶도 예술이 될 수 있겠네. 나의 삶을 앞으로 예술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면서 예술로 내 삶을 만들어 볼까? 내 삶과 나의 일상과 나의 일을 어떻게 예술로 창조해 볼까? 이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편을 방구석 미술관 3편을 다 읽고 나서 조금 더 이
화두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신 독자분들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첫 번째 산문집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예, 정말 부족하지만 또 진심이 담겨 있는 책이고요. 또 허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울림이 있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 책을 쓴 저작자라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어갖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네요. 그래서 예, 그렇다고 이 책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예,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럴 수는 없고 서문을 읽는 것 자체가 이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서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방구석 미술관 1, 2탄을 보시게 되면 서문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의례적으로 감사의 글을 썼었어요. 예, 누구한테 감사한다, 뭐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출판사 관계자분들한테 감사해요, 뭐 이런 글을 제가 썼었는데 5년 만에 이 책을 내면서 는 좀 어떤 서문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다르게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했었고, 어떻게 서문을 마무리 짓까 고민을 하다가 지극히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한테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독백한 거, 제 스스로에게 독백한 거 있잖아요. 저 자신이 독백했던 내용을 그냥 한번 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매개로 결국에 저는 독자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여러분들과 독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겠지만, 독자분들께서 읽으실 때는 결국에는 저자,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이 책을 탄생시켰고, 이 책을 매개로 저와 독자분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 서문의 마지막에서는 제가 독자분들에게 그냥 바로 전하고 싶은 얘기를 다이렉트로 한번 그냥 꾸밈없이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읊어볼게요. 9년간 4권의 책을 출간하며 방구석 미술관 1편을 출간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9년째. 9년이 벌써 흘렸어요. 제 나이도 9살을 더 먹은 겁니다. 시간이 흘러 4번째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기 위해 상고를 겪듯 글쓴이는 책을 낳기 위해 정신적 상고를 겪어야 함을 4차례 경험하며 체감합니다. 더불어 30대 시절 내내 이어온 4권의 글쓰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다채로운 추억, 그리고 배움과 깨달음을 제게 선사했습니다. 책은 낼수록 깊어집니다. 잘못 말했네요. 다시 할게요. 책은 낼수록 길고 깊어집니다. 글을 써 한 권 또 한 권 내놓을 때마다 숙고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독자에게 내놓을 새로운 책 한 권이 독자와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거 잘못 말했네요. 독자에게 내놓을 새로운 책 한 권이 독자와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책을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4년 동안 이 책을 썼잖아요. 이 4년 동안 이 책을 쓰는 모든 순간이 저한테 일단 의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저한테 진정으로 의미가 있지 않고 저한테 진정한 배움이 되거나 저한테 진정한 배움과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글을 써서 책을 내는 과정이 된다면 저는 4년을 헛산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평생을 80년, 좀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80년 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비중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의미 없게 글을 써가지고 그냥 책 내고 이러면 저는 그 4년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4년의 시간이 정말 고생스럽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한테 의미가 있는, 즉 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뼘이라도 조금 더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저한테 일단 의미 있는 그러한 집필의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독자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독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쓰는 게 저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 지금 말씀드린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을 쓸 때 지금 말씀드린 이 마음을 담아서 한 문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읊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하실 수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듣기만 할 때는 듣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각 감각만이 온전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청각으로 들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듣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시청각을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을 함께 할 때는 시각 감각이 훨씬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은 청각보다 시각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빠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가 유튜브의 시대가 되고 인스타그램의 시대가 되고 이미지의 시대가 되고 영상의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각,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지금 길게 말하고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 감각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시각 감각으로 깨어있는데 이 영상 자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 얼굴, 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뭐 동적인 것도 없고 영상 자체가 재미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언부언. 그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각 감각이 깨어있는데 지루하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표현하는 철학은 일단 이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한번 고소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제 진심이 담겨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는 과정이 지금 1시간이 넘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진심이 담겨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청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좋은 부분이 뭐냐면 저의 진심의 과정을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꾸밈없는 이 시각의 과정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새로운 체험이에요.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 걸 저도 직접 제3자가 돼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팟캐스트로 녹음만 했기 때문에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그 과정을 두 눈으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3자가 돼서. 예. 근데 이 영상이 저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심으로 말하고 행위하고 있는 과정을 제 스스로 다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제 생애 최초의 지금 이 과정이 되는 거라서 저한테도 지금 되게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면서 역시 배우게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에게 내놓을 새로운 책 한 권이 독자와 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책을 조금 더 깊게 만듭니다. 네, 이 문장을 쓰는 게 저한테 되게 울림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제 머리에 그 이미지로 명확하게 남아있어요. 바로 이 책상에 앉아서 타자기를 두드릴 때, 컴퓨터를 밟으면서 두드리는 그 순간에 그 문장이 쓰여지는 그 과정이 아직도 영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아마 이 추억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아마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예,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제 서문에 가장 저한테 울림을 줬던 문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수 사색하고 느끼며 문자 언어로 풀어낸 책들이 먼 훗날 부끄럽지 않은 저만의 향기가 나는 책 모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방구석미수가 1탄을 쓸 때부터,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글을 쓸 때 항상 이 생각을 다짐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글을 쓸 때,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 생각을 다짐하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살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살아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40년, 50년 후에 제 책이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40년, 50년 후에 제가 이 책을 다시 펼쳐서, 그리고 이 책을 다시 펼쳐서, 그리고 이 책을 다시 펼쳐서, 예, 방구석 미소가 1탄, 2탄, 3탄, 그리고 3은 예술로 빛난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미지의 저의 책들, 그 책들을 제가 다시 읽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 내가 왜 그때 이런 책을 썼지? 너무 부끄러워.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노력해서 써도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짐합니다. 예. 이 40년, 50년 후에 다시 읽어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책이 됐으면 좋겠고, 저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 부족한 인간이니까 모두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함과 실수를 계속해서 스스로 다그치면서 반성하면서 4, 50년 후에 이 책을 다시 들춰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항상 글쓰기 전의 다짐을 이 서문에 자연스럽게 담게 되었습니다. 이어가 볼게요. 글은 쓸수록 느는 것 같지만 사실 쓸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 그래요. 글은 쓸수록 어려워요. 한편 예술가가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조하듯 글쓴이로서 글을 쓰며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만들어갈 때 느끼는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술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술가라고 예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삶은 예술로 빛난다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또 엄청 또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예요. 저는 글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미술가들과 같은 예술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예술가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만으로 분명히 예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얘기를 풀고 있는 게 삶은 예술로 빛난다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예술가들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표현 방식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술가, 진정한 예술가들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핵심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모든 미술가들 있잖아요. 그 미술가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자신의 창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래서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지만 한글을 가지고 글을 계속 쓰지만 사실 글로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마다 글을 쓰는 표현 방식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전체적인 글의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다르고. 그게 바로 글쓴이의 표현 양식이거든요. 조연 양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글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조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형을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찾아 나가는 거. 그걸 굉장히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걸 찾아낼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 희열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코메티의 예술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제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제 생각과 느낌이 담긴 글을 기다리는 독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걸 말하기 전에 자코메티의 예술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술관이 뭔지는 이 방구석 미술관 3편에 그쵸? 3편에 알베르토 자코메티 편을 읽어보시면은 요거죠? 알베르토 자코메티 편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게 되면 자코메티의 예술관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코메티의 예술관이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를 내 삶에서 추구하겠다? 그 정도까지 너무 고생하고 싶지는 않은데 좋아합니다. 일단 좋아하고요. 굉장히 공감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코메티가 정말 진실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코메티 예술관이 제 모험심을 되게 자극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과 느낌이 담긴 글을 기다리는 독자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계시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 모험을 떠나기에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30대 문을 닫고 40대 문을 열며 2025년 조원재, 이렇게 서문을 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기 이번에 책 내고 나서 출판사 미팅을 할 때 그 출판사 편집자 팀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서문 마지막에 나이를 이렇게 언급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왜 40대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굳이 왜 그런 걸 언급하시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제 삶에서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나이가 딱 40이 되는 해가 202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나요? 10대에서 20살 될 때, 그 다음에 30이 될 때, 40이 될 때, 50이 될 때, 60이 될 때, 그때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굉장히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기도 하고, 숙고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기 때 제가 이 글을 썼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예. 30대 문을 닫고 40대 문을 열면서 이 책을 독자분들께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쓰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회 통속적으로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뭔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회적으로 통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부정해 보시고 회의해보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세요? 이 영상 그리고 이 방송 들어보시면서 왜 나이를 먹는 게 왜 부정적인 거죠? 왜 잘못된 건 거죠? 왜 그런 거죠? 감각이 묻어져서? 세대 차이가 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자코메티가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코메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똑같이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자코메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나이는 그냥 의미가 없다. 나이는 의미 없다라고 자코메티는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자코메티가 얘기를 했냐면, 자기의 동년배 친구들, 자코메티가 이걸 60대 때 얘기한 거거든요. 60대 때 한 말인데, 나이는 자신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말이다. 왜냐면 자기랑 동년배에 있는 60대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은 이미 노인이 됐다. 그들은 늙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늙은이냐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자신의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 안에 머물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있는 과거를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늙은이다. 그렇지만 나는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지금도 젊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젊은이냐면 자기는 지금 60대인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바로 이 순간, 이 1초 1분, 1시간, 이 순간도 자신이 지금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자기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떠올리고 미래만 회상하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지 않고, 자신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예술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젊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자코메티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나이 먹음에 대한 통념과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생각이 다름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40대가 되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만약에 다른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조은재 작가님, 만약에 당신이 20대 때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저는 10대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3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이 너무 좋아요.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예, 나이 40이 된 지금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저는 청춘이고 너무 젊어요. 예. 왜냐면 제 정신이 20대랑 똑같고 10대 때 저 자신과 똑같아요. 예. 그렇지만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있고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의 저의 이상과 저의 꿈과 그때의 열정과 저의 그 당시 때 갖고 있었던 뿌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상태, 현실이 너무 저는 감사하고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구석 미술관 3탄 출간에 대한 소회를 마쳤습니다. 처음 한 30분 정도는 아마 제가 되게 처음 오랜만에 녹음한 거여가지고 굉장히 횡설수설했을 거예요. 저도 되게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역시나 30분 이상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지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랑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재미있게 저 있는 그대로 진짜 1도 꾸밈 없이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편집하면서 한번 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네 번째 자식 방구석 미술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목소리와 영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너무 제 자신한테도 축하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진짜 4년 동안 고생해서 출간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서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계세요. 벌써 온라인 전 서점에서 지금 출간된 지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 서점에서 지금 예술 분야 1위입니다. 예, 예술 분야 1위에요. 이건 조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알리고 싶기도 하고요. 예,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4년 동안 고생해서 낸 책이 독자분들께서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지금 예술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뿌듯하고, 독자분들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다려주셔서. 제가 막 4년 동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팟캐스트도 안 했죠. 제가 유튜브도 안 하죠. 제가 대외 활동도 안 하고 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제가 3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이거 글만 써도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뭐 제가 다른 짓을 할 그런 여력이 없어요.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이상한 짓 할 시간에 그냥 글 제대로 써서 독자분들한테 좋은 글 선물해 드리자. 그냥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독자분들께서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제 책을 나오자마자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개를 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을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막 이렇게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간 뭐 제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저도 녹음을 하려니까 이게 녹음을 해서 잘 말할 수 있을까 뭔가를 이게 영상 켜서 내가 이걸 뭘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딴에는 좀 성공적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30년, 40년 후에 이 영상을 그리고 이 팟캐스트를 다시 꺼내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면서 나누면서 앞으로 방구석 미술관 3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또 책이 좋으셨으면 많은 분들께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도 지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예술적인 삶을 사신다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예술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구석 미술관 3탄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술가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릴 삶은 예술로 빛난다. 그리고 방구석 미술관 2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지만 방구석 미술관 1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고요. 야, 제가 이거를 10년 동안 썼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참 진짜 대견하다 대견해. 네, 감사드리고요.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또 방송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기존의 방구석미술관 팟캐스트 컨셉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예. 새로운 표현을 찾아서 떠나는 게 예술가의 본능이기 때문에 완전 새로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머지않아 시작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하게 된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 조원재 미술가람 남자 미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저랑 정말 코드가 100% 맞아 떨어지시는 분들이다.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다 듣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영상으로 특히 다 보기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정말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대단하다.